감정원에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둔화, 또 지방의 하락폭 확대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이슈가 상승폭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보면 서울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지방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약발이 먹히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제 작년 6.19 선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 2월 이후부터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정부 규제가 이제 시차를 두고서 계속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투기 수요 심리가 이제 다소 꺾이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중 하나가 서울 양천구 아파트 값인데 6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그 안전진단 강화 여파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목동 단지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재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거의 그 충격 핵폭탄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재건축 수요를 기대해서 양천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것이 도입부부터 이제 차단되는 분위기로 잡히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원구도 안전진단 강화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 목동보다는 조금 이제 세대 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상계동 노원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재건축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상계동은 그 재건축 수요의 안전진단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세대 수가 조금 다소 작고요. 다른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갖고서 이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지금 여파 양천구, 노원구 같은데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강남 재건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이런 식으로 파장이 있다라면 강남 재건축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최근 현금 부자들 강남 재건축에 시큰둥해졌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기사들도 나와서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켜켜피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죠. 도입부에서는 안전진단 강화, 그다음에 이제 이주 시기를 늦춘다든지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시세 차익 부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르는 어떤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는 재건축에 따르는 어떤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이제 뉴스에서 나오듯이 현금 부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현금 부자들은 이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의 랠리가 되기 이전에 이미 저는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어제 저희 오수영 기자가 양천구, 그러니까 목동 쪽 그 재건축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1억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재건축은 시간의 문제인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든지 아니 원 거주자가 아니고서 투기적 수요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자금을 회수하자라는 결정이 결국에 급매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화 조치,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어떻게 완화되거나 다른 식의 어떤 그 보완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현상 계속될 거라고 지속된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세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희 어제 이 시간에도 전세 시장에 대해서 뭐 깡통 전세, 깡통 주택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지금 뭐 역전세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지역별로 수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내에서도 뭐 강남, 강북 다를 것 같고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다를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요인을 좀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최근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될까라는 부분은 전세 주택이 공급량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갭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갭 투자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전세 물량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고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최근에 작년 12월 이후부터 지금 약 한 25만 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다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에 수도권 인근에 들어오는 입주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세 수요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미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시장에 몰입돼 있던 그런 기간에도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공급 물량의 압박과 전세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가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금리 상승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전세 비중이 점점 축소된다 왔었는데 다시 또 비중 자체가 늘어나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어떤 임대인들의 투자이익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그렇죠. 전환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맞물려서 순환적 구조를 가지게 되면 전세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겁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차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 가을에 뭐 네. 실제로 또 전세 계약 만료 앞두고 연말에 전세 있다면서요. 계약 완료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예, 전세 그 계약 만료 문제는 앞둔 상황. 하십시오 다시 전세 재계약을. 전세 재계약을. 그러면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주택 제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는 게 지금은 이제 괜찮지 않아요? 격변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거지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국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하락을 우리가 추세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전세 한 번 사는 기간을 뭐 꼭 2년을 채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1년이다. 변곡점이 예.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그렇게 짧게 유지돼야 다시 된다는 거죠. 하셔야 되겠네요. 네, 갑자기 네. 제 컨설팅을 받게 되는. 자, 그러면은 또 요즘에 1인 가구 나홀로 쪽 많잖아요. 1인 가구 아니면 또 신혼부부 또 봄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세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인센티브가 많잖아요. 2018년서부터 이제 19년 연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그 세대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본다라면 저는 전세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청년층을 비롯해서 이제 그 신혼부부의 어떤 주거 복지를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도 20만 호, 그다음에 희망타운도 7만 호 정도가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틈새를 노려서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기에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이자 부담을 하면서 가계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주택자분들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양도세 중과 시점 보름 정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매매를 하겠다라고 보기엔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유도하는 그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실종되는 가운데에서 뭐 양도세가 중과되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제 그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세금으로 거의 그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일단 네.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이후에도 등록은 네, 해야 된다? 등록은 할 수 있으니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실수요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해 봤는데 사실 어제도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실거주 목적으로만 하는 것을 지금 의도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도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식의 방법이 좋을까요? 이제 현재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 예. 그러면 우리 그 흔히 하는 말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네, 내리면 그러니까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지고 네. 그 커피 생산지에서 커피가 풍작이 된다라는 거는 커피 원가가 엄청나게 다운이 그렇죠, 되겠죠. 예. 다운이 예. 된다 그러면 세계 최대의 커피 판매 회사인 스타벅스 회사는 막대한 이윤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시장의 경기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분명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경기 변동성에서는 거의 고점에서 지금 퇴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과 가격이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이제 보합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시기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선행적 지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이익을 실현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부동산을 산다라는 거 어깨 이상에서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재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요동치게 돼 있고 그 요동치는 어떠한 흐름을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내가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조정기를 겪을 거기 때문에 청약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안적 투자로 떠오르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공급량 초과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급량이 초과되고 수익률이 저하될 때는 사실 투자의 적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겪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대를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또 자영업자의 영업 실적이 향상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보여진다라면 아마 그때가 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어제 전국에 봄비가 내렸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렸는지 갑자기 궁금한 여담이었습니다.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